저 기자 녀석 조용히 처리해. 수천억 재산을 가진 냉혹한 재벌이 명령을 내렸다. 자신이 방금 성가신 벌레 하나를 짓밟았다고 확신하면서 그는 로비 아래에서 낡은 초록색 조끼를 입고 묵묵히 청소 카트를 밀고 있는 한 여자 청소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 초라한 겉모습 뒤에는 충격적인 신분이 숨겨져 있었다. 국방부 특수수사대 출신 소령. 남동생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시스템은 등을 돌렸다. 직함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녀 편에 서줄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그 여자는 홀로 수천억짜리 재벌 제국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도움을 구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만한 재벌은 전혀 몰랐다. 자신의 건물 로비에서 묵묵히 카트를 밀던 그 여자가 이미 그의 제국 전체를 땅속에 묻어버릴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것을. 5분 느리게 가는 이 시계는 오늘 밤 누구의 사망 시간을 알리게 될까요? 인천의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4층에는 늦가을 특유의 물먹은 곰팡이 냄새가 고여 있었습니다. 하은수는 402호 문 앞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녹슨 철문은 닫혀 있지 않았죠. 10cm 남짓 벌어진 틈새로 천장 형광등의 누런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은 그녀의 가죽워커 앞코 위로 길쭉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목에 힘을 주어 밀어내자 경첩에서 쇳소리가 메마르게 긁혀 나왔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의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죠. 현관 옆 신발장 앞에는 실내화 한 쌍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은수는 비좁은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후드 조명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대리석 상판 위에 놓인 전기밥솥은 전원이 꽂힌 채 취사 버튼에 빨간 불을 띄우고 있었죠. 밥솥 뚜껑의 증기 배출구에서는 얇은 수증기가 뿜어져 나왔고 갓 지은 쌀밥 냄새가 부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밥솥 바로 옆에는 물기 하나 없는 사기 그릇 하나와 나무 젓가락 한 쌍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은 저녁을 먹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쳐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밥을 푸지 못했죠. 옆집 철문에서 달칵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서 안전고리를 걸어둔 채 좁은 틈으로 노파가 얼굴을 반쯤 내밀었습니다. 그 기자 양반 찾으러 왔수. 은수는 몸을 돌렸습니다. 네, 혹시 제 동생 어디로 갔는지 보셨습니까? 어제 초저녁에 까만 옷 입은 남자 둘이 초인종을 눌렀지. 그 양반이 그 사람들 따라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더라고. 겉옷도 안 챙겨 입고 손에 가방 하나 없이 말이야. 노파는 어둑어둑한 복도 양끝을 눈동자로 훑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어떤 차를 탔습니까? 까만색 승용차. 번호판은 서울이었어.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죠. 노파는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이내 문이 닫혔고 복도는 다시 수명을 다해가는 형광등의 흐릿한 빛 속에 잠겼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관할 경찰서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은수는 택시를 잡지 않았습니다. 깜빡거리는 가로수 불빛 아래를 그저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어두운 색의 롱코트 속에 파묻힌 마른 체격이었지만 그녀의 척추는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었죠. 시멘트 바닥을 두드리는 발걸음 소리는 마치 연병장을 걷는 군인처럼 일정한 박자를 유지했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자마자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유선 전화기 벨소리와 구석에서 시비가 붙은 취객 2명의 고성이 한데 엉켜 쏟아졌습니다. 은수는 철제 다리로 된 둥근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은 다 식어버린 믹스 커피 냄새와 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유리 깔판이 덮인 책상 위에 류성재의 사진을 올려놓고 두 손가락으로 사진을 밀어 맞은편의 당직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성인 실종은 48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사건 접수가 안 됩니다. 경찰관은 볼펜 끝으로 책상을 툭툭 치더니 사진을 다시 그녀 쪽으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술 마시다가 며칠 연락 끊기고 제 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일단 집에 가셔서 더 기다려 보시죠. 은수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찰관의 등 뒤 비좁고 지저분한 사무실의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굴곡도 생기지 않았죠. 입꼬리는 미동조차 없었고 눈꺼풀은 크게 뜨이지 않았으며 책상 위에 얹어둔 손가락은 둥글게 말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군복을 입어본 자의 완벽한 정적은 때론 수만 마디의 비명보다 더 지독한 압박감을 만들어냅니다. 경찰관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책상 위에 올려둔 손을 거두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맞은편 여자의 깊고 검은 눈동자를 피했습니다. 은수는 사진 위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사진을 거두어 코트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죠. 알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제 의자가 타일 바닥에 끌리며 귀를 찌르는 마찰음을 냈습니다. 은수는 몸을 돌려 유리문을 밀고 나갔고 경찰서 안의 소음들을 등 뒤로 남겨두었습니다. 은수는 48시간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온 인천의 밤안개는 몹시 끈적거렸고 그녀의 코트 어깨 위로 얇은 물기를 덧입혔습니다. 은수는 다시 402호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여전히 누런 빛을 토해내고 있었죠. 부엌 상판 위에 전기밥솥은 이제 보온 버튼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적막한 공간 속에서 밥솥의 단단한 플라스틱 표면이 미세하게 떨리며 우뭉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증기 배출구에서는 더 이상 수증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솥 안의 밥은 아마 겉면부터 딱딱하게 말라가고 있을 터였습니다. 은수는 부엌을 지나쳐 성재의 침실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어지럽혀진 책상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가장자리에는 이면지 몇 장이 겹겹이 붙어 있었죠. 은수는 허리를 숙여 책상의 오른쪽 맨 아래 서랍을 힘껏 당겼습니다. 녹슨 금속 경첩이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엉켜있는 충전 케이블과 굴러다니는 볼펜들 사이 가장 깊숙한 곳에 검은색 휴대전화 하나가 파묻혀 있었습니다.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금속 테두리 곳곳이 닳고 긁혀 은색 바탕이 드러나 있었죠. 은수는 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온도가 그녀의 손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기기 오른쪽의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까맣게 죽어있던 화면이 번쩍이며 빛을 뿜어냈습니다. 네모난 인공의 빛덩어리가 그녀의 뺨과 턱선 위로 날카로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은수의 엄지손가락은 유리 액정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잠금 화면을 밀어낸 손가락은 곧바로 메모장 애플리케이션을 눌렀습니다. 메모장 애플리케이션의 하얀 배경 위로 검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윗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석 달 전의 날짜였습니다. 은수의 시선이 빛나는 직사각형의 화면 안에 고정되었습니다. 눈동자는 줄바꿈이 거의 없는 빽빽한 문장들을 따라 빠르게 아래로 훑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가지 못한 기사의 초안이었습니다. 제목조차 달려있지 않은 거친 날것의 데이터들이었죠. 화면이 위로 밀려 올라갈 때마다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과 15자리가 넘어가는 은행 계좌 번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글씨들 사이사이에는 초점이 흔들린 서류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책상 위에서 급하게 찍어낸 듯한 내부 회계 장부의 파편들이었죠. 문제원,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이름이 성재의 거친 메모장 한가운데에 노골적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스크롤이 그 세 글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동생은 지난 석 달 동안 가장 위험한 곳을 향해 혼자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은수는 메모장 창을 내리고 휴대전화의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에서 편집장이라는 직함이 적힌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이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은 3번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에 취한 듯 하면서도 묘하게 날이 서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류성재 기자, 누나 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숨소리가 아주 짧은 순간 멈췄습니다. 은수는 그 미세한 공백을 놓치지 않았죠. 아, 예. 밤늦게 무슨 일이십니까?
성재가 어제부터 실종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파고 있던 기사가 문재원 회장 관련이더군요. 그쪽에서 성재에게 마지막으로 지시한 사항이 뭡니까? 은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일정한 기계음만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남자는 문재원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자마자 어떠한 변명이나 인사말도 없이 곧장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은수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고 통화 종료 알림이 떠있는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짧은 통화 기록이 화면에 깜빡이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은수는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조차 울리지 않았죠.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된다는 기계적인 여성의 안내 음성만이 방안을 차갑게 채웠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방 안에는 컴퓨터 본체에서 희미하게 돌아가는 쿨러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은수는 동생의 편집장이 왜 전화를 끊었는지, 왜 하필 그 이름 앞에서 입을 닫았는지 따위를 짐작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침묵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책상 위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어지럽게 널린 이면지들과 뚜껑이 열려있는 볼펜들 사이에서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동생이 혼자서 감당했을 석 달의 시간들이 그 어수선한 흔적들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다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메모장 애플리케이션을 띄웠습니다. 제목 없는 초안 문서의 가장 아래쪽으로 화면을 내리자 텅 빈 여백이 나타났습니다. 동생의 기록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채워지지 못한 공백이 망막에 시리게 맺혔습니다. 은수는 연락처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자판을 두드리는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찾아야 할 사람은 명확했습니다. 경찰도 아니었고 언론인도 아니었죠. 지금 앞을 가로막은 시스템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전태하. 세 글자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과거 그녀와 같은 제복을 입고 같은 부대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갚지 않은 빚이 하나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은수의 엄지손가락이 전태하의 이름 옆에 있는 초록색 통화 버튼 위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인천 외곽에 있는 오피스텔 15층. 복도 끝에 자리한 철문이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전태하는 은수를 보고 아주 잠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1초도 가지 않았죠. 곧바로 그의 눈매가 부드럽게 휘어졌고 입가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들어와. 짧고 편안한 인사가 현관을 넘어왔습니다. 은수는 오피스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상체를 꼿꼿하게 세운 자세였죠. 그녀는 테이블 위로 성재의 낡은 휴대전화를 밀어주었습니다. 켜져 있는 메모장 화면이 전태하의 눈앞에 멈췄습니다. 태하는 상체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빼곡한 글씨들과 15자리가 넘어가는 은행 계좌 번호들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문재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권력을 쥔 이름이었습니다. 은수는 그 이름 위를 지나가는 태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거나 망설이는 작은 흔들림이라도 찾으려 했죠. 하지만 태하의 표정은 그저 평범한 신문 기사를 읽는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어제부터 안 보여. 은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건조했습니다. 도와줘. 태하는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고 은수를 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 유리를 2번 두드렸죠.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태하의 대답은 너무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문재원이라는 이름 앞에서도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일인지 어디까지 알아낸 것인지 다시 묻지도 않았죠.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끝냈습니다. 과거 같은 제복을 입고 등을 맡겼던 동료의 흔쾌한 수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이름 앞에서 보여준 너무 쉬운 허락은 때로 매몰찬 거절보다 더 깊은 불안의 씨앗을 남기는 법입니다. 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휴대전화를 챙겨 현관으로 향할 때 태아가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기 전 은수는 고개를 돌려 태아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좋은 사람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철문이 닫히고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수는 오피스텔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늦가을의 밤바람이 코트 자락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다시 성재의 텅 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취객들의 소리도 모두 끊긴 새벽이었죠. 은수는 책상 아래 첫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제 동생의 휴대전화를 찾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엉켜있는 선들을 치우자 가장 깊은 곳에서 낡은 가죽줄이 달린 물건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남자 손목 시계였습니다. 가죽의 가장자리는 다해져서 원래 색을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은수는 시계를 꺼내 스탠드 불빛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둥근 유리판 너머로 얇은 초침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죠. 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은 벽에 걸린 시계보다 정확히 5분이 늦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시간을 다시 맞추려고 옆부분의 태엽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가는 초침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시계를 손목에 차지 않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다가 조금씩 그녀의 체온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와 함께 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시계를 자신이 입고 있는 코트 주머니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코트 오른쪽 주머니 속에는 낡은 시계와 함께 2번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재의 텅 빈 방 책상 위에서 챙겨 나온 수기 명단이었죠. 은수는 늦은 아침에 흐린 햇살 아래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문재원 회장의 회사 이름 아래로 과거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소는 인천 구도심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4층에 도착한 은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사람의 발소리가 현관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들려온 여자의 목소리는 평범했습니다. 류성재 기자, 누나입니다. 문재원 회장 건으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은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 너머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현관문은 단 1mm도 열리지 않았죠. 대신 도어록이 이중으로 잠기는 기계음이 복도를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마저 뚝 끊긴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남자는 동네 슈퍼마켓 앞 낡은 평상에 앉아 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주머니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어 그의 눈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류성재 기자입니다. 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남자는 사진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죠. 나는 몰라요. 난 그냥 말단이었고 윗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는 황급히 캔을 바닥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허공을 향해 손사래를 치고 돌아서는 그의 굽은 등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의 전형적인 걸음걸이였습니다. 세 번째 주소지에 도착했을 때 은수는 아예 사람의 그림자조차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반지하 방의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우편함에는 여러 달치의 가습이 독촉장이 쌓여 있었고 현관문에는 뜯겨나간 배달 전단지 자국만 가득했죠. 마침 옆집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던 남자가 은수를 힐끗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찾아요. 은수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이어갔죠. 그 집 며칠 전 밤에 용달차 불러서 짐 몽땅 싣고 떠났어요. 무슨 야반도주 하듯이 엄청 급하게 가던데. 은수는 세 번째 집 앞에 부서진 시멘트 계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종이 위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까만 선이 사람의 이름 위를 무겁게 덮었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의 기사와 아주 조금이라도 맞닿아 있는 사람들은 이미 누군가의 폭력적인 방문을 받은 뒤였습니다. 입을 닫거나 숨거나 도망치는 것. 그것이 거대한 시스템이 평범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었습니다. 거대한 힘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언제나 소리 없는 공포만이 남는 법입니다.
은수는 볼펜의 움직임을 멈추고 흐린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문재원이라는 이름은 동생의 휴대전화 메모장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 이름은 이미 도시의 가장 밑바닥까지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촘촘하게 쳐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워진 이름들을 지나 종이의 가장 밑바닥 여백을 보았습니다. 성재의 글씨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깊은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꾹꾹 눌러 쓴 마지막 줄. 그곳에는 기사 초안 파일에도 적혀 있지 않던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2달 전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내부 회계 담당자였죠. 은수는 그 이름 옆에 적힌 낯선 주소를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볼펜에 똑딱이를 누르고 다시 주머니에 꽂아 넣었죠. 그리고 시멘트 계단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까만 선으로 가득 찬 종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줄에 적힌 주소는 인천 외곽의 낡은 공단 지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낀 시멘트 골목 끝에는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 서 있었죠. 은수는 계단을 반층 내려가 반지하 방의 철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은 이미 선이 끊어져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은수의 시선이 철문 옆의 작은 유리창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은 빛 한 줌 들어갈 틈 없이 여러 겹의 신문지로 겹겹이 덧발라져 있었습니다. 신문지를 고정시킨 투명 테이프의 가장자리는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 끈적한 자국을 남기고 있었죠. 누군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의 눈을 피하며 어둠 속에 몸을 숨겨왔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은수는 주먹을 쥐고 녹슨 철문을 2번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나 발소리는커녕 숨소리조차 새어나오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맴돌았죠. 은수는 철문 가까이 다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류성재 기자, 누나입니다. 철문 너머에서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곧이어 여러 개의 자물쇠와 걸쇠가 풀리는 마찰음이 연달아 복도를 울렸습니다. 무거운 문이 간신히 한늉 정도 열렸죠. 어두운 방 안에서 핏발선 눈동자가 은수를 위아래로 빠르게 훑었습니다. 성재 씨는 죽었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물기를 잃고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문재원 회장 그리고 국방부, 동생이 어디까지 알아낸 건지 말해 주십시오. 남자는 문고리를 쥔 손을 잘게 떨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텅 빈 복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가짜 국방 계약입니다. 해외에 유령 회사를 세우고 존재하지도 않는 무기 부품 서류를 만들어서 수백억 단위의 돈을 세탁하고 있어요. 국방부 윗선에 그걸 눈감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재 씨는 그 연결고리의 증거를 찾고 있었고요. 은수는 코트 주머니에서 수첩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자는 기겁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어적으로 웅크린 그의 어깨가 좁은 틈새로 드러났습니다. 나는 이미 2달 전에 직장도 집도 다 버리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내 이름이 서류에 적히는 순간 나도 성재 씨처럼 될 겁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빨리 여기서 떠나세요. 빛을 완벽하게 차단한 방 안에서 자신의 그림자조차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수가 마주한 적의 진짜 크기였습니다. 남자는 거칠게 문을 닫았습니다. 낡은 철문이 문틀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이내 안쪽에서 다시 자물쇠를 거는 소리가 서너 번 이어졌죠. 은수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수첩과 펜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고 몸을 돌렸습니다. 은수는 흐린 하늘 아래에 공단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코트 오른쪽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은수는 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까만 화면이 밝아지며 전태아의 이름이 떠 있었죠.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성재가 있는 곳을 찾았어. 푸른 빛을 내뿜는 액정 화면 위로 새로운 주소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주소는 인천 항구 끝자락에 위치한 버려진 물류 창고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수와 전태아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완전히 떨어진 뒤였죠. 비릿한 바닷바람이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철제 셔터에는 자물쇠도 없었습니다.
태아가 양손으로 셔터 아래를 잡고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철판이 말려 올라가는 소리가 빈 공간 안으로 크게 울렸습니다. 창고 안은 바깥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은수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멘트 바닥 위로 두 사람의 발소리만 무겁게 울렸죠.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사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가두었던 흔적은커녕 버려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오랫동안 가라앉은 먼지들만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발버둥을 친 자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은수는 창고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천장을 쳐다보았습니다. 호흡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하게 비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정보가 빗나간 것 같아. 태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허탕이야. 은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들고 있던 손전등 빛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내가 다시 확인할게. 문제원 쪽에서 장소를 옮긴 걸 수도 있어. 아니면 정보원이 잘못된 단서를 물었을 수도 있고. 은수는 손전등을 끄고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아를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였죠. 알았어. 다시 확인해줘. 두 사람은 셔터를 내리고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시내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에 가로등 불빛만 은수의 얼굴 위로 나타났다 사라졌죠. 차 안에는 일정한 엔진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가장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빗나간 정보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을 품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날 새벽, 은수는 성재의 빈방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벗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낡은 시계를 꺼냈죠. 가죽줄이 다해진 동생의 손목 시계였습니다. 유리판 너머의 초침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은 지금도 정확히 5분이 늦어 있었죠. 은수는 엄지손가락으로 시계의 유리판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다시 코트 주머니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빈 종이 한 장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태아가 가져다주는 정보만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을 찾으려면 문재원 회장의 회사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죠. 은수는 볼펜의 똑딱이를 눌렀습니다. 종이의 가장 윗줄. 은수는 문재원 회장의 회사 이름과 본사 건물의 주소를 꾹꾹 눌러 적기 시작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새벽의 방안을 채웠습니다. 은수는 낡은 철제 책상을 사이에 두고 면접관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종이의 가장 윗줄에 적어두었던 그 주소, 문재원 회장 소유의 인천물류센터 사무실 아니었습니다. 면접관은 은수가 내민 이력서를 한 장 넘겼습니다. 서류가 아주 깨끗하네요. 면접관이 턱을 괴며 말했습니다. 이력서에 적힌 이름은 가짜였습니다. 나이도, 졸업한 학교도, 지난 10년간의 경력도 모두 지워진 완벽하게 하얀 종이었죠. 물품 지원팀은 각 층을 돌면서 무거운 비품을 나르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은수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면접관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서랍에서 파란색 목걸이줄 하나를 꺼내 책상 위로 밀어주었죠. 물품 지원팀. 이 건물에서 가장 낮은 직급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안카드를 찍고 건물 안에 거의 모든 복도를 의심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완벽한 자리이기도 했죠. 은수는 파란색 작업복 조끼를 입고 짐이 실린 카트를 밀었습니다. 첫날,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굳게 잠겨있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았고 휴게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에 끼어들지도 않았죠. 무거운 카트의 바퀴가 복도 바닥을 굴러가는 일정한 소리만이 그녀의 동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은수는 층과 층 사이를 오르내리며 건물 내부의 뼈대를 눈에 담았습니다. 폐쇄회로 카메라의 사각지대, 비상계단의 방향,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망막에 하나씩 새겨졌습니다. 오후 3시쯤 3층 복도 구석에 카트를 세워두었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 센터의 최고 책임자인 센터장이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걸음걸이는 묘하게 굽어 있었죠. 센터장은 굳게 닫힌 임원실 문 앞에서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문고리를 당겨 누군가에게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직함이 적힌 명찰조차 달지 않은 중년의 남자가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복도를 지나가며 마주치는 다른 사무실의 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들 중 누구도 그 무례한 행동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남자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뚝뚝 끊어졌습니다. 은수는 카트 손잡이를 잡은 채 그 남자의 구두가 움직이는 방향을 끝까지 쳐다보았습니다. 서류상의 직급표가 아니라 이 공간을 실제로 통제하는 주인이 누구인지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사냥감을 턱 밑에 둔 포식자는 결코 자신의 발소리를 먼저 내지 않는 법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진 늦은 오후, 은수는 4층의 비품 창고에 카트를 밀어 넣었습니다. 창고 벽면에는 층별 직원들의 내선 번호와 이름이 적힌 낡은 조직도가 붙어 있었죠. 은수의 시선이 수많은 이름 위를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4층 회계팀 명단의 맨 윗줄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성재의 텅 빈 방에서 주머니에 챙겨 나왔던 그 낡은 종이 위에 까만 펜으로 겹겹이 지워져 있던 이름들 사이에서 아직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문재원의 회계 장부를 만지던 사람이 지금 은수의 머리 위층에서 숨을 쉬고 있었죠. 은수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오늘 아침에 받은 사원증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카드 안에는 낯선 가짜 이름과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엄지손가락으로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려 있던 파란색 줄의 끝에 그 카드를 단단하게 끼워 넣었습니다. 파란색 목걸이 줄이 카트의 진동에 맞춰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은수는 3층 복도 구석에서 짐을 내리고 빈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에는 중앙 제어 방식의 에어컨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죠. 은수가 카트 위로 상자를 던져 넣을 때 복도 끝에서 구두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직함 없는 중년의 남자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남자는 비상구 옆에 있는 좁은 철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건물 안내도에는 청소 도구함이나 비품 창고 정도로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상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쪽은 통제 구역입니다. 문을 지키고 있던 보안 요원이 한쪽 팔을 들어 올리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턱을 한번 까딱였습니다. 요원은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황급히 허리를 숙이고 팔을 내렸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철문이 열리고 남자는 건물 도면에도 존재하지 않는 지하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은수는 카트 손잡이를 쥔 채 닫히는 문틈 사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거기 카트 세워두고 뭐 합니까? 등 뒤에서 물품 지원팀 반장의 뾰족한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은수는 빈 상자 하나를 집어들며 자연스럽게 몸을 돌렸습니다. 3층 비품 개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치워요. 높은 분들 지나다니시는데 복도 한가운데서 걸리적거리게 놔둘 겁니까? 알겠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 카트를 밀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장 남자를 따라 내려가지는 않았죠. 3일, 은수가 그 철문 앞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매일 오후 4시 정각에 그 문을 열었고 정확히 15분 뒤에 빈손으로 올라왔습니다. 보안 요원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10분간 이어지는 교대 시간뿐이었죠. 나흘째 되던 날 늦은 오후, 은수는 교대 근무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 짧은 틈을 타 철문 앞에 섰습니다. 주변 복도에는 서류 뭉치를 든 직원 몇 명만이 바쁘게 지나갈 뿐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목에 걸린 파란색 사원증을 단말기에 가져다 댔습니다. 짧은 기계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철문이 닫히자 바깥의 모든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죠.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바닥에 닿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낡은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시멘트 바닥 위로 수십 개의 회색 철제 캐비닛이 벽을 따라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절반 이상이 꺼져 있어 공간 전체가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죠. 은수는 가장 안쪽 캐비닛으로 다가가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두꺼운 서류, 철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은수는 검은색 파일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2년 전 진행된 군용 통신 장비 교체 사업건이었습니다. 겉면에는 평범한 국방부 납품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다음 장을 넘기자 공공 데이터망에 올라와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100억 단위의 돈이 이름도 없는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내용이었습니다. 전산망에는 절대 올리지 않고 오직 물리적인 종이로만 존재하는 진짜 장부들이었죠. 성재가 목숨을 걸고 파헤치려 했던 핏빛 진실이 바로 이 빛이 들지 않는 지하에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추악한 진실은 언제나 최첨단 서버가 아니라 곰팡내 나는 지하의 낡은 종이 무더기 속에 숨겨져 있는 법입니다. 은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액정의 밝기를 최하로 낮추고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죠. 그녀의 손이 서류 위를 훑으며 연속해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수십 장의 이면 장부들을 빨아들였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종이 마찰음만이 고요한 지하 공간을 미세하게 채웠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장, 결제란에 찍힌 여러 개의 붉은 도장들을 사진으로 남기던 은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국방부 소속 검수 책임자의 이름이 적힌 칸이었습니다. 은수는 휴대전화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확대했습니다. 액정 안에 글씨가 커지며 익숙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과거 군에 있을 때 그녀와 마주 앉아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 자신의 눈앞에서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가 지금 이 종이 위에 서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태하에 이어 두 번째로 마주친 과거의 흔적이었죠. 은수는 휴대전화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숫자가 적힌 종이들을 차례대로 겹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철제 캐비닛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묵직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은수는 지하 캐비닛의 두꺼운 철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캐비닛 안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숫자가 적힌 서류들이 잠들어 있었고, 은수의 주머니 속에 있는 휴대전화에는 전태하의 이름이 적힌 서류의 마지막 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비상구 계단을 걸어 올라온 그녀는 곧장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이름 하나를 찾았어. 국방부 소속 검수 책임자. 과거에 우리 부대에 있었던 사람이야. 알아봐줘. 메시지를 전송한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태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 바로 확인해 볼게. 조금만 기다려. 은수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카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수는 5층 회계팀 사무실로 카트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컴퓨터 모니터에 얼굴을 파묻은 채 키보드 자판만 기계적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파란색 작업복 차림으로 복사 용지 박스를 날랐습니다. 사무실의 가장 안쪽, 파티션이 높게 처진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죠. 회계팀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여자는 모니터 두 대를 띄워놓고 쉴 새 없이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그녀의 책상 옆 복사기에 종이를 채워넣고 있을 때였습니다. 팀장님, 상무님 호출이십니다. 파티션 너머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잠그거나 서류를 정리할 틈도 없이 바쁘게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여자가 떠난 자리에 은수는 빈 박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파티션 안쪽, 여전히 켜져 있는 두 대의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왼쪽 모니터에는 평범한 부서별 지출 내역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모니터는 달랐죠. 수십 개의 해외 은행 이름과 복잡한 송금 코드가 빼곡하게 적힌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생 성재가 목숨을 걸고 파헤치려 했던 자금의 최종 도착지였습니다. 은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오른쪽 모니터 화면을 찍었습니다. 2장, 3장. 렌즈에 마찰음조차 없는 무음 카메라가
화면의 정보들을 빠르게 집어삼켰습니다. 은수는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카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여자가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화면을 띄워둔 채 자리를 비운 것인지 은수는 짐작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우연을 가장한 친절은 때로 가장 정교한 함정이 되는 법입니다. 그날 퇴근 후 은수는 인천의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재의 텅 빈 집, 그녀는 매일 밤 이곳에서 잠을 자지 않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현관문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은수의 걸음이 현관 매트 위에서 멈췄습니다. 어둠 속 신발장 앞의 풍경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할 때 가지런히 모아두었던 그녀의 운동화 한 짝이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방향이 아주 조금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었죠. 은수는 코트 주머니 속에 시계를 쥔 채 천천히 거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과 부엌에는 사라진 물건이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도 어제 닫아둔 그대로였죠. 아무것도 부서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아주 조용히 나간 겁니다. 자신들이 다녀갔다는 것을 집주인이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만 흔적을 남긴 채 말입니다. 은수는 부엌 상판 위에 올려둔 전기밥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일 전 성재가 밥을 안 쳐두고 사라졌던 그 밥솥입니다. 플라스틱 표면에 묻어있던 하얀색 먼지 자국 위로 누군가의 엄지손가락이 길게 쓸고 지나간 선명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수는 그 먼지 자국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몸을 돌려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성재의 집을 완전히 빠져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15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배낭 하나에 최소한의 옷가지와 서류들만 챙겨 넣었죠. 그리고 낡은 가죽 손목시계를 코트 오른쪽 주머니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적에게 위치가 노출된 은신처는 그 즉시 스스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는 법입니다. 은수는 현금으로만 거래되는 이름 없는 선불 휴대전화를 하나 샀습니다. 그녀가 새 기계로 가장 먼저 번호를 누른 상대는 임소연 판사였죠. 서류상으로만 알고 있을 뿐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시동이 꺼진 법원 지하 주차장의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 두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수는 지하 캐비닛에서 찍어온 장부 사진들과 해외 송금 내역이 띄워진 모니터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소연은 아무 말 없이 은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화면을 넘기는 손가락의 움직임 외에는 차 안에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았죠. 사진을 모두 확인한 임소연은 휴대전화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의 앞 유리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죠. 이 증거들. 임소연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높낮이도 없었습니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자료라면 법정에서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은수는 조수석 등받이를 향해 있던 시선을 돌려 임소연과 눈을 맞췄습니다. 질 수 있습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섞이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임소연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은수의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짙은 눈동자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임소연은 무릎 위에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은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영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화면을 찍은 복사본이 아닌 원본 장부, 윗선이 움직인 흔적이 남은 진짜 서류를 직접 가져오십시오. 은수는 휴대전화를 건네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은수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임소연의 차는 은수가 콘크리트 기둥 뒤로 몸을 숨긴 뒤에야 조용히 엔진을 켜고 주차장을 벗어났죠.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도로 위. 은수는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손에 들린 물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구의 이름도 등록되지 않은 낡고 차가운 선불 휴대전화가 그녀의 손바닥 안에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선불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은수는 여느 때처럼 파란색 조끼를 입고 카트를 밀었습니다. 오전 10시
본사 1층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로 카트 바퀴 구르는 소리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고 있었죠. 그때 로비 입구의 회전문이 돌아가며 여러 명의 발소리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의 걸음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문재원, 은수는 카트를 세우고 그 무리의 중심을 쳐다보았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보았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정면만을 응시한 채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양옆에 선 사람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수행원들에게조차 단 한마디의 지시도 내리지 않았죠. 그가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문이 닫힐 때까지 로비 전체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은수는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다시 카트를 밀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은수는 카트를 밀며 문재원의 일정을 쫓았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22층으로는 올라갈 수 없었지만 지하 주차장과 2층의 VIP 접견실 복도를 청소하며 그의 동선을 눈에 담았죠. 그의 일정은 매주 수요일 오후에 묘하게 비틀어졌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 공식 일정표에는 없는 손님들이 각기 다른 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수행 비서조차 그들과는 동행하지 않았죠. 어떤 날은 법무부의 관용차가, 어떤 날은 군수업체의 로고가 박힌 승합차가 들어왔습니다. 사복을 입고 있지만 걸음걸이와 시선 처리에서 군인의 티를 벗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으로 직행했습니다. 단순한 비리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국방, 사법, 자본의 가장 단단한 축들이 한 남자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요일마다 오시는 그분들, 어느 쪽 사람들이랍니까? 휴게실 자판기 앞에서 비품팀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동료는 황급히 주변을 살피며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입 조심해. 22층으로 직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는 거 아니야. 우린 그냥 주는 월급이나 받으면 돼. 은수는 자판기 옆 쓰레기통을 비우며 그 짧은 대화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 눈과 귀를 닫게 만드는 힘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은수는 비품 창고로 돌아와 철문을 닫았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서 접힌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지난 일주일 동안 눈으로 확인한 수요일의 방문객들이 시간대별로 적혀 있었죠. 각기 다른 소속의 사람들이 단 하나의 점, 문재원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첩에 적힌 이 이름들만으로는 임소연 판사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건물 안에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증명할 진짜 서류가 필요했죠. 은수는 수첩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장 빈 공간의 한가운데에 숫자 21을 크게 적었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가장 높은 층. 호출을 받지 못한 직원은 보안 카드를 찍을 수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도 없는 그곳, 진짜 원본 장부가 숨겨져 있을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은수는 볼펜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종이 위에 선명하게 파이니10이라는 숫자 위에 아주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은수가 그 숫자가 적힌 층의 복도에 선 것은 새벽 2시 정각이었습니다. 1층 데스크에 야간 경비원이 순찰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15분의 틈. 지난 일주일 동안 카트를 밀며 계산해둔 정확한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은수는 22층 회장실의 두꺼운 나무 문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도시의 불빛만이 넓은 방 안을 비추고 있었죠. 거대한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수는 책상 아래의 금고 대신 한쪽 벽면을 채운 장식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장 아래쪽 칸, 두꺼운 책들 사이로 얇은 서류철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은수는 서류철을 뽑아 바닥에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붉은색 인주가 묻어있는 진짜 계약서가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는 돈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과 액수가 표로 정리되어 있었죠. 지하 캐비닛에서 보았더니면 장부들을 한데 묶어 통제하는 진짜 뿔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조치 완료라는 라벨이 붙은 작은 수기 명단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볼 물건들의 목록을 적어놓은 것처럼 아주 반듯하고 정갈한 글씨체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죠.
은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액정의 밝기를 가장 어둡게 낮췄습니다. 종이를 넘기고 화면을 터치하는 반복적인 동작만이 회장실의 어둠을 얇게 갈라놓았습니다. 마지막 명단까지 사진으로 남기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곧이어 손전등 불빛 한 줄기가 대리석 바닥을 훑으며 다가왔죠. 예정에 없던 야간 순찰이었습니다. 은수는 열려던 문고리를 잡은 채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경비원의 구두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빗줄기가 은수가 서 있는 문 앞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은수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쥐고 있는 문고리에서 미세한 마찰음조차 나지 않도록 손목의 각도를 단단하게 고정했습니다. 3분 경비원이 복도 끝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장 섬뜩한 것은 다가오는 적의 발소리가 아니라 그 발소리 앞에서도 단 한 번의 떨림조차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통제력입니다. 은수의 호흡은 평소와 똑같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녀는 경비원의 발소리가 완전히 끊긴 것을 확인한 뒤에야 문을 열고 비상구 계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날이 밝기 직전 은수는 새로운 은신처인 인천 외곽의 낡은 모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켜고 아까 찍어둔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조치 완료라는 라벨이 붙어있던 그 수기 명단 사진에서 은수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확대했습니다. 가장 위쪽 첫 번째로 적혀있는 이름. 그것은 회계 부서 직원의 이름도 아니었고 성재의 기사 초안에 있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과거 군에서 은수와 같은 훈련을 받고 밥을 먹었던 사람. 은수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 석자가 반듯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의 엄지손가락은 액정 위에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갈하게 적힌 그 익숙한 이름이 푸른빛을 내며 떠올라 있었습니다. 조치 완료라는 라벨이 붙은 수기 명단. 맨 윗줄에 적힌 전태아의 이름을 지나 명단의 중간쯤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멈췄습니다. 5층 회계팀 실무 책임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며칠 전 해외 송금 내역이 담긴 엑셀 파일을 모니터에 띄워둔 채 파티션 밖으로 황급히 자리를 비웠던 그 여자였죠. 은수는 휴대전화 화면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인천 외곽의 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4층 비품 창고 벽에 붙어있던 낡은 조직도에서 눈으로 외워두었던 여자의 주소지였습니다. 골목에는 지난밤에 누군가 서둘러 이삿짐을 나른 듯 버려진 빈 종이 상자들과 포장용 테이프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은수는 계단을 올라가 302호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물이 흐르는 소리도 없었죠. 그녀는 철문 위를 주먹으로 3번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수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 할 때였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며 부스스한 머리의 남자가 얼굴을 반쯤 내밀었습니다. 그 집 사람 찾아요. 은수는 손을 내리고 고개를 돌려 남자를 보았습니다. 네, 안에 사람 없습니까? 어젯밤에 이사 갔어요. 남자는 귀찮은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밤 11시쯤인가 까만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와서 저 집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더라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얼마 안 지났을 때 여자가 용달차 하나 부르더니 짐도 다 안 챙기고 엄청 급하게 떠났어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들은 거 있습니까? 그런 걸 알 리가 있나? 옆집 사는 사람한테 인사도 없이 그냥 야반도주하듯 가버렸는데. 남자는 하품을 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낡은 철문이 닫히며 도어록이 잠기는 기계음이 복도에 울렸죠. 은수는 다시 굳게 닫힌 302호의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여자가 미처 챙겨가지 못한 낡은 슬리퍼 한 짝과 고장난 우산 하나가 덩그러니 뒹굴고 있었습니다. 문고리에는 아침에 배달된 우유 주머니가 그대로 걸려 있었죠. 여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모니터에 떠있던 해외 송금 파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함정도 아니었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여자가 도망치기 직전 은수에게 쥐어준 마지막 단서였습니다.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가장 나약한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반항은 작은 단서 하나를 흘려두고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린 채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은수는 구둣발을 뻗어 바닥에 뒹구는 낡은 슬리퍼를 가볍게 밀었습니다. 그리고 문 한쪽 구석으로 가지런히 치워두었죠. 그때 코트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어젯밤에 현금으로 산 선불 휴대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은수의 원래 휴대전화였죠. 액정 위에는 전태하의 이름 세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은수는 진동하는 기기를 꺼내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나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태아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성재에 대해서 새로 들어온 정보가 있어. 지금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조치 완료 명단의 맨 윗줄에 적혀 있던 이름. 태아는 그 사실을 완벽하게 숨긴 채 동생을 함께 걱정하는 오랜 동료의 따뜻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은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짙은 눈동자는 302호 현관문 앞에 덩그러니 남겨진 낡은 슬리퍼 한 짝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 뿜어내는 공기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사람의 묵직한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휴대전화 너머로는 은수의 대답을 기다리는 태아의 일정한 숨소리만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태하의 일정한 숨소리가 이어지던 통화가 끝나고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인천 외곽의 인적 드문 카페 구석자리,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작은 원형 테이블 위로 태아의 휴대전화가 미끄러지듯 넘어왔습니다. 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불빛이 카페 구석의 어두운 공간을 예리하게 갈라놓았죠. 은수의 시선이 액정 화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창문 하나 없는 좁고 어두운 방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시멘트 바닥 한가운데 놓인 플라스틱 의자 위에는 한 남자가 노끈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었죠. 성재였습니다. 바닥을 향해 힘없이 꺾여 있던 고개가 천천히 카메라 렌즈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얼굴 곳곳에는 피가 말라붙은 검붉은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찢어진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호흡은 불규칙했죠. 하지만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는 두 눈동자만큼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살려달라는 몸짓도 없이 그저 뚫어지게 앞을 쳐다보는 15초짜리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은수는 그 짧은 영상을 3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3번 연속으로 재생되는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근육의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은수는 입을 여는 대신 휴대전화를 다시 태아 쪽으로 밀어주었죠. 인천 앞바다에 있는 문재원의 위장 계열사 창고야. 성재는 지금 저기 갇혀 있어. 태아는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 넣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건물 도면이랑 정확한 층수를 알아내는데 며칠 더 걸릴 것 같아.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넌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은수는 테이블에 얹은 두 손을 거두며 태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알았어. 은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걸쳐둔 자신의 배낭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죠. 카페를 빠져나가는 은수의 뒷모습을 향해 태아의 시선이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다시 낡은 모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좁은 침대 가장자리에 덩그러니 걸터 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온 희미한 주황색 가로등 불빛만이 그녀의 굽은 등 위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가장 간절하게 찾던 생존의 증거가 드디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등을 맡길 수 있는 오랜 동료의 손을 통해서 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거대한 적진 속에서 너무나도 쉽고 안전하게 도착한 단서는 때때로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덫의 냄새를 풍기는 법입니다. 은수는 코트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달코해진 가죽 줄이 달린 낡은 손목 시계를 꺼냈죠. 평소처럼 유리 표면을 한번 쓸어내리고 주머니에 넣는 대신 이번에는 시계 전체를 두 손으로 단단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온도가 체온에 완전히 녹아들어 따뜻해질 때까지 은수는 아주 오랫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은수는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책상 위로 다가갔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스탠드 조명을 켰습니다. 그리고 배낭에서 그동안 모아둔 서류들과 문재원 회장의 일정표, 조직도들을 꺼내 책상 위에 넓게 펼쳤습니다. 인천 물류센터의 지하 캐비닛에서부터 302호의 빈방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지금까지 밟아온 모든 동선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나가기 시작했죠. 그녀의 볼펜 끝이 하얀 종이 위를 날카롭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책상 한쪽 구석에 올려둔 휴대전화 화면이 번쩍이며 켜졌습니다. 태하가 전송해준 그 15초짜리 동생의 영상이 소리 없이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성재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렌즈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적막한 모텔 방 안에는 멈추지 않는 볼펜 소리와 함께 영상 속 동생의 묵직한 시선만이 푸른 빛을 내며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낡은 모텔 방의 차가운 장판 위로 은수가 그동안 기록해온 모든 종이들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수는 바닥에 앉아 그 종이들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문재원 회장의 일정표, 인천 물류센터의 도면, 그리고 시간대별로 정리해둔 자신의 모든 동선들이었죠. 그녀의 검지 손가락이 종이 위에 그어진 선들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전태아를 처음 찾아갔던 날, 문재원이라는 이름 앞에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그의 수락, 바닷바람만 불어오던 텅 빈 인천 항구의 물류창고. 손가락의 움직임이 날짜와 시간들이 적힌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태아가 가져온 정보들은 언제나 은수가 먼저 움직이고 난 직후에 도착했습니다. 은수가 지하 캐비닛을 열고 난 뒤에야 국방부 검수 책임자의 이름을 확인해 주었고, 은수가 먼저 인천 앞바다의 위장 계열사를 찾아낸 뒤에야 성재의 영상을 보내왔죠. 그리고 22층 회장실에서 찍어온 조치 완료 명단의 맨 윗줄, 바닥에 펼쳐진 종이들의 연결고리는 단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모든 발걸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태아라는 거대한 덫 안에서 맴돌고 있었던 겁니다. 은수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앉은 자세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눈꺼풀의 미세한 떨림도 가슴팍의 오르내림도 없었죠. 방 안에는 낡은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기계음만이 맴돌았습니다. 가장 잔인한 배신은 적의 흉기가 아니라 등을 맡겼던 사람의 다정한 미소 속에서 완성되는 법입니다. 바닥에 앉아있던 은수가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흩어진 종이들을 한 장씩 거두어 드렸습니다. 구겨진 모서리를 펴고 틈이 벌어지지 않게 가지런히 모아 책상 위에 포개어 두었죠. 종이가 마찰하는 소리만이 일정한 박자로 방안을 채웠습니다. 은수는 주머니에서 원래 쓰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액정을 켜고 메시지 창을 열었죠. 기다릴게. 고마워. 엄지손가락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진동이 손바닥을 울렸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꺼진 어두운 화면 위로 전태하의 이름 3글자가 푸른빛을 내며 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전송하고 반나절이 지난 다음 날 정오, 인천 시내의 한 낡은 식당이었습니다. 마주 앉은 전태아가 은수 쪽으로 물잔을 밀어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밥은 좀 먹고 다니는 거야. 은수는 입꼬리를 올려 웃었습니다. 응, 선배는. 나야 뭐. 태아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습니다. 인천 외곽에 있는 폐공장 주소야. 문재원 쪽에서 어젯밤에 성재를 그곳으로 빼돌렸다는 첩보가 들어왔어. 은수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아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죠. 고마워. 오늘 밤에 바로 가볼게. 혼자 갈 수 있겠어. 이번에는 나도 같이. 아니, 선배는 계속 윗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해줘. 여기는 내가 갈게. 선배가 주는 정보 아니었으면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태아의 눈매가 반달 모양으로 휘어졌습니다. 은수는 그 얼굴을 마주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의심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의 동료를 완벽하게 의지하는 사람의 표정만이 있었죠.
자신을 기만하는 자를 향해 가장 완벽한 신뢰의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 그것은 속이 완전히 부서져 내린 자만이 해낼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연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은수는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멈춘 곳은 식당 근처 지하철역의 낡은 공중 화장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 은수는 세면대 앞에 커다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죠. 60초. 은수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세면대에 부딪히는 일정한 소리만이 타일 벽을 울렸습니다. 은수의 오른손에는 태아가 건네준 종이가 쥐어져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손에 쥐어 있는 그 주소 위로는 단 한 번도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코트 왼쪽 주머니에서 현금으로 샀던 선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소연 판사님. 은수의 건조한 목소리가 화장실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거울 속 자신의 짙은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고 오른손에 쥐인 종이는 구겨진 채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화장실 타일 벽을 울리던 짧은 통화가 끝나고 반나절이 지난 늦은 밤. 은수는 다시 임소연의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 캐비닛의 장부 사진뿐만 아니라 22층 회장실에서 찍어온 사진을 화면에 띄워 건네주었죠. 조치 완료 명단의 맨 윗줄 전태아의 이름이 임소연의 시선 끝에 닿았습니다. 이 사람의 배신을 법적으로 증명할 물증이 있습니까? 임소연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높낮이도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추적한 동선과 시간 기록뿐입니다. 은수의 대답에 임소연은 휴대전화를 돌려주며 앞 유리창을 보았습니다. 그럼 계속 그 사람을 쓰십시오. 그쪽이 주는 정보의 정반대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두 사람은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켜지 않았습니다. 임소연이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와 볼펜 2자루를 꺼냈죠. 은수는 성재를 구출할 동선과 시간을 짜고 임소연은 같은 시각 언론과 법원 쪽에 증거를 터뜨릴 타이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2자루의 펜이 번갈아 가며 하나의 종이 위를 채웠습니다. 어떤 디지털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오직 손글씨만으로 얽힌 양동 작전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구해줄 완벽한 구원자가 아니라 그저 벼랑 끝에 함께 서줄 동맹 하나를 얻는 것. 그것만으로도 혼자 짊어졌던 어둠의 무게는 달라지는 법입니다. 계획을 모두 적은 수첩을 덮고 은수가 차 문고리에 손을 얹었을 때였습니다. 괜찮습니까? 임소연의 질문이 차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은수의 대답은 질문의 끄틈절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튀어나왔습니다. 1초의 틈조차 허락하지 않은 기계처럼 빠르고 빳빳한 반사신경이었죠. 임소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은수는 어두운 지하 주차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닫힌 차창 너머 임소연의 무릎 위에는 방금 전 2사람의 필적이 뒤섞인 낡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5층 회계팀 직원이 남기고 간 엑셀 파일에 복잡한 송금 코드들. 은수는 임소연과 수첩을 덮은 직후 그 파일 속에 숨겨진 진짜 규칙을 찾아냈습니다. 전태아가 알려준 가짜 주소와는 정반대 방향이었죠.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버려진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새벽 3시, 은수는 굳게 닫힌 지하 병동의 철문 앞을 지키고 있던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무거운 문이 열리자 창문 하나 없는 비좁은 독방이 나타났습니다.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만 가득할 뿐 사람의 온기는 없었죠. 성재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텅 빈 방 안에는 그가 남긴 3가지 흔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은수의 부츠 앞코에 닿은 것은 구석에 버려진 빵 봉지 조각이었습니다. 비닐의 뒷면에는 은수의 이름 3글자와 함께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짧은 화살표가 볼펜으로 꾹꾹 눌러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멘트 바닥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낡은 검은색 머리끈이었습니다. 은수가 어린 시절 내내 묶고 다니던,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성재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챙겨 넣었던 바로 그 끈이었죠. 그리고 3번째 흔적.
은수의 손전등 불빛이 바닥과 맞닿은 시멘트 벽면 아래쪽을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갇힌 날짜를 세기 위해 그어놓은 짧은 선들이 일렬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선까지는 위에서 아래로 반듯하고 깊게 파여 있었죠. 하지만 여덟 번째 선부터는 각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소나귀의 힘을 잃고 벽 아래로 삐뚤게 미끄러진 자국들. 11번째와 12번째 선에 이르러서는 펜의 잉크마저 다 떨어져 그저 시멘트 표면을 긁어낸 희미한 상처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참혹한 고통은 핏자국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펜선의 각도 속에 새겨지는 법입니다. 은수는 벽 아래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바닥 모서리에는 잉크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낸 투명한 플라스틱 볼펜 한 자루가 굴러다니고 있었죠. 은수는 흙먼지가 묻은 그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바닥에 다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코트 오른쪽 주머니를 열어 낡은 가죽 시계 옆으로 그다 쓴 볼펜을 밀어 넣었습니다. 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열린 철문 밖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코트 주머니 속에 다 쓴 볼펜을 챙겨 넣고 요양병원을 빠져나온 지 이틀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은수는 시내의 한옥의 주차장에 세워진 전태아의 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고 운전석의 태아를 향해 입을 열었죠. 선배,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에 남부 항구에서 만날 사람이 있어. 태아가 핸들을 잡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누구? 성재에게 장부를 빼돌려줬던 진짜 내부 고발자. 그 사람이 원본 서류를 가지고 나오기로 했어. 태아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커졌다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위험해. 문재원 쪽에서도 분명히 그 사람을 찾고 있을 텐데 내가 같이 갈게. 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혼자 나오는 게 조건이었어. 선배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항구 밖에서 대기해줘. 태아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듬직한 동료의 얼굴이었죠. 차 문을 열고 내리는 은수의 등 뒤로 조심하라는 그의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남부 항구에는 은수가 만날 내부 고발자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전태아 한 사람만을 위해 정교하게 던져진 미끼였죠. 만약 금요일 밤 남부 항구에 문재원 회장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녀의 오랜 동료가 적의 끈앞풀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마지막 도장이 될 터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숨통을 끊기 위해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것. 그것은 판의 통제권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인 동시에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마저 스스로 짓밟아야 하는 가장 잔인한 의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속했던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은수는 남부 항구가 아닌 자신의 낡은 모텔 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벽에 걸린 시족 바늘이 9시를 간 넘겼을 때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짧은 진동을 토해냈습니다. 임소연 판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은수는 액정을 밀어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떠한 글씨나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진 한 장만이 덩그러니 도착해 있었죠. 어두운 남부 항구의 컨테이너 사이를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의 한가운데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주변을 살피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그저 휴대전화의 쨍한 불빛 아래서 설명조차 필요 없는 그 사진 한 장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수는 책상 앞에 앉은 자세 그대로 그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600번을 도는 10분의 시간 동안 그녀는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어깨를 들썩이는 거친 숨소리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파열음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죠. 10분이 지난 뒤에야 은수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연락처 목록을 열어 임소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충분합니다. 은수의 짧고 건조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높낮이는 평소 물류센터에서 카트를 밀며 대답하던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계획을 시작하죠. 수화기 너머의 임소연은 더 묻지 않고 알겠다는 대답과 함께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마지막까지 열어두었던 믿음의 문이 굳게 닫히는 순간은 거대한 굉음이 아니라 이처럼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완성되는 법입니다. 은수는 통화가 끊긴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수신인 칸에 전태아의 이름을 채워 넣었죠. 엄지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오가며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성재가 있는 진짜 위치를 찾았어. 내일 밤 나 혼자 움직일게. 그것은 전태아를 속이기 위한 거짓 미끼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밤 은수가 혼자 요양병원으로 향한다는 것. 그것은 임소연과 수첩에 적어두었던 계획의 진짜 내용이었습니다. 적의 심장부에 자신의 진짜 목줄을 의도적으로 들이미는 행동이었죠. 전송 버튼을 누른 은수의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반듯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내 화면에 푸른 불빛이 꺼지고 까맣게 변한 액정 위로 어떠한 미동도 없는 은수의 짙은 눈동자만이 고스란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임소연이 마련한 외곽의 낡은 안전가옥, 방 한가운데 놓인 탁자 위에는 두 사람의 필적이 뒤섞인 계획서 2장이 나란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 10시 정각. 임소연이 독립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그동안 모은 문제원의 모든 비리 증거를 세상에 터뜨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은수는 성재가 갇혀있는 요양병원으로 진입하기로 되어 있었죠. 문제원이 언론의 폭로에 정신이 팔려 병원 쪽의 경비가 헐거워지는 바로 그 틈을 노리는 양동 작전이었습니다. 은수는 탁자 위에 도면을 펼치고 병원의 주출입구와 예상되는 경비 인력들의 동선을 짚어 나갔습니다. 임소연은 그녀의 손끝이 움직이는 방향을 눈으로 따라갈 뿐 계획의 위험성이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은수가 도면을 접어 배낭에 넣었습니다. 제가 병원 안으로 진입하는 시간은 정확히 밤 10시입니다. 가방 지퍼를 채우는 쇳소리가 방 안을 울렸죠. 임소연은 탁자 위에 종이들을 챙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십시오. 은수는 배낭을 메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긴 대화도 무사한 이를 비는 악수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으로 걸음을 옮기던 은수가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코트 오른쪽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손목시계를 꺼냈습니다. 평소처럼 유리판을 엄지손가락으로 한 번 쓸어내리던 그녀는 이번에는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자신의 왼쪽 손목 위에 시계를 올려놓았습니다. 달코해진 가죽 스트랩을 팽팽하게 당겨 버클을 단단하게 채웠죠. 5분이 늦게 돌아가는 얇은 초침 소리가 그녀의 맥박이 뛰는 피부 위로 빈틈없이 밀착되었습니다. 은수는 문고리를 잡고 어두운 밖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은수는 코트자락을 파고드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덩그러니 떠있는 폐쇄된 해상시설이었습니다. 철제 구조물 아래로 검은 물결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일정한 박자로 울렸죠. 지금 이 차가운 물 위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임소연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은수는 녹슨 자물쇠를 부수고 시설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좁았고 복도를 순찰하는 경비 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어둠 속을 걸으며 그 텅 빈 복도의 의미를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어젯밤 전태아에게 보냈던 메시지. 태아는 그녀가 던져준 미끼를 물었고 문제원의 사람들은 지금 은수가 없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은수는 걸음을 멈추고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며칠 전 요양병원 지하에서 주웠던 구겨진 빵봉지 조각을 꺼냈죠. 은수는 그 뒷면에 성재가 그려놓은 화살표의 방향과 꺾인 각도를 이미 머릿속에 완벽하게 새겨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희미한 손전등 불빛 아래서 그 비닐 조각을 다시 넓게 펼쳤습니다. 동생의 펜 끝이 지나간 잉크 자국을 눈으로 한 번 더 짚어보고 나서야 은수는 비닐을 접어넣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은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다시 직진,
그리고 왼쪽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 동생이 남겨둔 방향을 따라 내려가는 그녀의 구두 발소리가 텅 빈 복도를 울렸습니다. 마침내 시설의 가장 깊숙한 곳, 굳게 닫힌 두꺼운 철문 앞이었습니다. 은수는 철문 앞으로 다가가 문고리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가운 금속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문 너머 안쪽에서 무언가 바닥을 긁는 미세한 마찰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수의 손이 문고리에서 1cm 떨어진 허공에 멈춰 섰습니다. 두꺼운 철벽을 사이에 두고 문 안쪽의 소리와 은수의 얇은 초침 소리만이 엉켜들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문고리를 돌려 두꺼운 철문을 밀어 젖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한 구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전등의 하얀 불빛이 방 안을 비추자 그는 눈이 부신 듯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들어 은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성재였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거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을 뿐이었죠. 은수는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 성재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성재의 얼굴과 어깨, 그리고 멍 자국이 남은 팔과 다리를 눈으로 빠르게 훑었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의 큰 부상은 보이지 않았죠. 은수는 성재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야 들고 있던 손전등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입을 여는 대신 턱으로 문 바깥쪽을 가리켰습니다. 성재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그는 은수의 뒤를 따라 좁은 지하 통로와 가파른 계단을 밟고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텅 빈 해상시설의 복도에 엉켜들었습니다. 시설 밖으로 나온 은수와 성재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가동되는 낮은 진동음과 함께 보트는 검은 바다 위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멀어지는 해상시설의 불빛이 바다 위로 길게 늘어지다 이내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보트 난간을 잡고 있던 성재의 시선이 옆에 앉은 은수의 왼쪽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성재가 자신의 책상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고 해진 가죽줄의 손목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은수의 맥박이 뛰는 손목 위에서 5분이 늦게 돌아가는 얇은 초침 소리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죠. 성재는 은수의 손목 위에서 돌아가는 그 시계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가리키거나 입을 열어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손목에 있어야 할 물건이 누나의 손목 위에서 똑딱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두운 바다 너머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은수는 키를 잡은 채 정면만을 응시했습니다. 왼쪽 손목에 채워진 시계의 금속판이 그녀의 피부에 닿아 조금씩 온기를 머금어가고 있었습니다. 보트가 인천 외항의 부두에 닿은 것은 밤 9시 50분이었습니다. 은수가 먼저 내렸습니다. 밧줄을 난간에 감아 고정하고 성재 쪽으로 손을 뻗었죠. 성재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혼자 난간을 짚고 부두로 올라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한 발이 잠깐 엇나갔습니다. 은수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중심을 잡을 때까지 팔꿈치 근처에 손을 대고 있었죠. 성재가 바로 섰습니다. 은수의 손이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부두 끝에 낡은 컨테이너 뒤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새고 조명이 없는 쪽이었습니다. 은수의 왼쪽 손목 위에서 시계의 초침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죠. 밤 10시 정각. 은수의 코트 주머니 속 선불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액정을 열었습니다. 임소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글자는 두 자였습니다. 완료. 은수는 화면을 성재 쪽으로 돌렸습니다. 성재가 두 글자를 읽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부두 저편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죠. 은수도 같은 방향을 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컨테이너 벽을 낮게 울렸습니다. 멀리 항구 쪽에서 배 한 척이 천천히 불빛을 끌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휴대전화 화면을 껐습니다. 주머니에 넣지 않고 무릎 위에 올려두었죠. 화면이 꺼진 검은 사각형이 그녀의 무릎 위에 반듯하게 놓였습니다. 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은수가 바다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응. 문재원 쪽에서 연락 올 거야. 변호사 선임하고 진술 막으려고.
임소연 판사님이 처리한다. 태하 선배는 은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재도 더 묻지 않았죠. 항구 저편에서 갈매기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소리가 멀었습니다. 성재는 무릎을 세워 두 팔로 감쌌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감고 다녔던 얇은 겉옷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은수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성재의 어깨 위로 걸쳤습니다. 말없이 한 동작이었습니다. 성재는 받아들었죠. 이 여자가 먼저 말을 거는 법을 모른다는 것을 남동생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트 한 장이 이 여자에게는 말 10마디와 같다는 것도 알았죠. 성재가 코트 깃을 여몄습니다. 코트 안쪽에서 종이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은수가 손을 뻗어 집었습니다. 빵봉지 조각이었습니다. 뒷면에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세 글자와 짧은 화살표가 있었습니다. 은수수. 성재가 그 종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거 아직 가지고 있었어. 은수는 대답 대신 종이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다시 반으로. 그리고 코트 주머니가 아닌 성재의 코트 주머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성재가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종이 조각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쥔 채 두었죠. 컨테이너 벽 너머에서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은수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왼쪽 손목 위에서 시계의 초침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10시 10분이었습니다. 10시 15분이었습니다. 성재가 은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입술이 한번 움직이고 다시 닫혔죠. 은수는 성재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다시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그늘 안에 바람이 닿지 않는 곳에 은수의 무릎 위에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채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은 항구 근처의 낡은 모텔이었습니다. 성재가 욕실로 들어가고 은수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있었죠. 물소리가 벽 너머로 낮게 울리는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불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화면이 꺼진 채로 그냥 두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임소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체포됐습니다. 세 글자였죠. 은수는 그 세 글자를 읽고 나서 화면을 껐습니다. 휴대전화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재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나왔습니다. 은수가 창밖을 보고 있었고 창 너머로는 항구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죠. 성재가 침대 반대쪽에 걸터 앉았습니다. 임 판사님한테 연락 왔어. 은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누가? 태아 선배. 성재의 손이 수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은수의 옆 얼굴을 보았죠. 은수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배 알았어? 언제부터? 22층 장부에서 이름 찾은 날부터. 성재가 수건을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바람 한 점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 너머 항구 불빛이 한번 흔들렸다가 잠잠해졌죠. 그때부터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성재가 그냥 말한 것이었죠. 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침대 위에 꺼진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성재가 등을 눕혔습니다. 천장을 보았죠. 한 손이 천천히 배 위로 올라오더니 자신의 손가락 끝마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른손 손가락에는 아직 볼펜 잉크 자국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죠. 갇혀있던 날들 동안 벽에 선을 그을 때 종이에 이름을 눌렀을 때 베어든 자국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 선배라고 믿었을 텐데. 아니야. 짧고 건조한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죠. 성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손을 뒤집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여자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성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묻지 않은 것도 알았기 때문이었죠. 성재의 숨소리가 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은수는 왼쪽 손목에 버클을 풀었습니다. 시계를 벗어 침대 옆 낡은 탁자 위에 내려놓았죠. 초침 소리가 어두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창 너머 항구의 불빛만 흐릿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죠.
은수는 침대 끝에 다시 앉았습니다. 기대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잠든 동생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2시가 넘은 방 안에서 돌아가는 초침 소리와 잠든 사람의 숨소리만이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성재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 끝에 앉아있는 은수의 등이 보였죠. 등을 기대지 않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이 여자가 이런 자세로 밤을 버티는 것이 오늘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재는 알았습니다. 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은수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응. 언니 괜찮아.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항구 쪽에서 파도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탁자 위 시계에 초침이 돌아갔습니다. 은수의 두 손이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편의점 봉지를 들고 들어온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봉지 안에서 삼각김밥 2개와 컵라면 하나, 뜨거운 캔커피 2개가 나왔습니다. 성재가 그것들을 탁자 위에 하나씩 꺼내 놓았죠. 은수 것을 먼저 놓고 자기 것을 그 옆에 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 동작이었습니다. 은수는 탁자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재가 욕실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와 컵라면 위에 부었습니다. 뚜껑을 반쯤 눌러 고정하고 은수 앞에 내려놓았죠. 자신은 삼각김밥 포장지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은수의 시선이 탁자 위 캔커피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캔 옆면에 하치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시는 것을 성재가 알고 사온 것이었죠. 은수는 캔을 집었습니다. 뚜껑을 따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울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빛이 탁자 위까지 들어왔고 항구 쪽에서 배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컵라면에서 김이 가늘게 올랐습니다. 은수는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아침을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성재가 컵라면 국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며 은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은수는 캔커피를 쥔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은수는 어젯밤 성재가 던진 그 3마디를 아직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34해 동안 그 말은 항상 은수 쪽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 묻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것이었죠. 묻지도 않았는데 괜찮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이 여자가 세상에 자신을 내보내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성재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것도 임무가 끝났는지도 다음 계획이 있는지도 묻지 않고 오직 그것 하나만 물었습니다. 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입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이 여자는 지난 34년 동안 한 번도 그 말을 만드는데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손이 무릎 위에 있었고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이 여자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젯밤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알았죠. 성재가 빈 컵라면 용기를 봉지 안에 구겨 넣었습니다. 은수의 삼각김밥 포장지도 집어넣었죠. 탁자 위를 정리하는 동안 은수는 캔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캔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습니다. 임 판사님한테 연락해야 할 것 같아. 진술 일정 잡아야 하니까. 응. 언니는 좀 쉬어. 은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외투를 챙겨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문 손잡이를 잡다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였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한 말. 은수가 캔커피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급하게 대답 안 해도 돼. 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성재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방 안에 은수 혼자였습니다. 탁자 위에 캔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창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탁자 옆 낡은 탁자 위에서 시계의 초침이 돌아가고 있었죠. 5분이 늦은 채로 성재가 돌아온 것은 2시간쯤 뒤였습니다. 은수는 그 2시간 동안 탁자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캔커피는 다 식어 있었죠. 시계의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은수를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외투를 벗어 침대 위에 던지고 은수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죠. 임소연 판사와 통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진술 일정, 문서 제출 기한, 변호인 선임 여부. 은수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성재가 탁자 위에 식은 캔커피를 보았습니다. 아직 반쯤 남아 있었죠. 그는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서 뜨거운 캔커피 하나를 꺼내 은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오면서 하나 더 사왔던 것이었습니다. 은수가 캔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따지 않고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캔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천천히 번졌죠. 성재가 말했습니다. 언니, 어젯밤의 한 말, 아직 유효해. 은수가 두 손으로 캔을 감싼 채 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성재가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죠. 창밖으로 항구의 낮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캔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은수의 손바닥에 고였습니다. 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 말이 끊어졌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34해 동안 그 말을 한 번도 중간에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음절이 나오다가 다음 음절이 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열린 채로 있었죠. 은수의 두 손이 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캔을 꽉 쥐었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죠. 그녀는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성재가 탁자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은수의 두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캔과 은수의 손과 성재의 손이 겹쳐졌죠.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거나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은수의 입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작고 짧은 소리였죠. 기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울음과 웃음의 경계가 없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곳에서 처음으로 공기가 빠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은수는 자신이 왜 웃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소리가 나왔습니다. 성재가 누나의 손 위에 얹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처음으로 괜찮다는 말을 완성하지 못한 날, 세상에 아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었죠. 한동안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밖 햇빛이 탁자 위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캔커피가 다시 식어갔습니다. 탁자 옆 시계에서 초침이 돌아갔습니다. 은수가 성재의 손 위에 있던 자신의 손을 천천히 뺐습니다. 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죠. 뚜껑을 땄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미지근해진 온도였습니다. 성재가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다 식었잖아. 괜찮아. 이번에는 말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지근한 캔커피를 다 마신 뒤였습니다. 은수가 빈 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성재가 그것을 봉지 안에 넣었죠. 두 사람은 한동안 탁자 앞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항구의 낮 햇빛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왼쪽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계가 없었습니다. 탁자 옆에 놓아둔 것이었죠. 그녀가 손을 뻗어 시계를 집었습니다. 달고 해진 가죽 스트랩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은수가 성재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재가 누나의 손바닥 위에 놓인 시계를 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시계를 집었죠. 가죽 스트랩의 감촉이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때가 밴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성재가 시계를 자신의 오른쪽 손목에 채웠습니다. 버클을 끼웠습니다. 손목을 들어 시계면을 보았죠. 아직도 붙느려. 은수가 손을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맞춰줄까? 아니. 성재가 시계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 시계는 원래 이래. 은수가 성재를 보았습니다. 성재는 손목을 내리고 탁자 위를 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죠. 언니가 가지고 다니는 동안에도 5분 느렸지. 그랬지? 그 5분 동안 언니가 어디 있었는지 나는 몰랐는데. 은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재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햇빛이 탁자 위에서 조금 더 기울었죠. 근데 왔잖아. 은수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항구 저편으로 배 한 척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갈매기 몇 마리가 그 뒤를 따르다 흩어졌습니다. 은수의 왼쪽 손목이 비어 있었습니다. 손목 시계가 있던 자리의 피부가 조금 더 밝은 색이었죠. 오래 덮여 있던 자리였습니다. 성재가 손목을 들어 다시 시계를 보았습니다. 5분 느린 게 맞아. 왜? 남들보다 5분 늦게 도착하면 이미 와 있는 사람이 더 반가워하잖아. 은수가 성재를 보았습니다. 성재가 은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크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모텔 방 안의 작은 탁자 앞에서 식은 캔커피 봉지 옆에서 나온 소리였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은 것은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5분이 늦은 시계가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웃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성재가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초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수도 그 시계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항구의 오후빛이 수평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성재의 손목 위에서 초침이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5분이 늦은 채로 임소연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이튿날 오전이었습니다. 은수는 모텔 방 창가에 서 있었죠. 성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선불 휴대전화의 진동이 짧게 울렸고 화면에 임소연의 번호가 떴습니다. 은수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전 소령님. 임소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높낮이가 없었습니다. 문재원 쪽 변호인단이 어젯밤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예상한 일이라 막았고요. 오늘 오후에 진술 일정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임소연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번 건으로 복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 전역 처분에 대한 재심 요건이 충분히 됩니다. 원하시면 제가 절차를 밟아드릴 수 있습니다. 은수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항구의 아침이었습니다. 부두 쪽에서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컨테이너 크레인이 천천히 홀을 그렸습니다. 임소연이 기다렸습니다. 은수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이 여자는 34해 동안 무엇을 물어도 1초 안에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밖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복직 신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하겠습니다. 임소연이 다시 멈췄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됩니까? 은수가 창가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성재의 오른쪽 손목이 보였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손목에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초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5분이 늦은 채로. 잘 모르겠습니다. 은수가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소연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임소연은 더 묻지 않았죠.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수는 선불 휴대전화를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여자가 처음으로 잘 모르겠다고 말한 날, 그것이 포기처럼 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 말 안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가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항구의 아침 햇빛이 방 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성재의 손목 위에서 초침이 돌아갔습니다. 은수는 그것을 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부두 저편으로 배 한 척이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이 그 뒤를 따르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은수의 왼쪽 손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성재가 뒤척였습니다. 이불 소리가 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였죠. 은수가 창가에서 돌아보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일어났어. 응. 오늘 오후에 임 판사님한테 가야 해. 진술 일정 잡는다고. 알았어. 성재가 기지개를 켜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불이 다시 한번 바스락거렸죠. 언니. 응. 오늘 밥은 제대로 먹자. 편의점 말고. 은수가 창밖을 보면서 입꼬리를 움직였습니다. 성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은수가 창가를 등진 채였으니까요. 그래.
항구의 아침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배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성재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수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왼쪽 손목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이 끝난 날 오후였습니다. 임소연 사무실을 나온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죠. 어디로 가겠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항구 쪽 길이었는데 두 사람 다 그쪽으로 발이 향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재가 외투깃을 세웠고 은수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부두를 따라 걷는 길이었습니다. 왼쪽으로는 바다가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컨테이너가 쌓여 있었죠. 갈매기들이 낮게 날다가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콘크리트 위에서 엇박자로 울렸습니다. 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거기서 열흘 있었어. 은수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흘은 뭔가 쓸 게 있었는데 볼펜이랑 종이 조각이 있어서 나흘째부터는 볼펜 잉크가 떨어졌어. 그래서 벽에다 긁었지. 손톱이랑 볼펜 몸통으로. 성재가 오른손을 들어 손가락 끝을 보았습니다. 잉크 자국은 지워졌지만 손톱 아래가 아직 거무스름했죠. 근데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어. 은수가 성재 쪽을 보았습니다. 왜? 언니가 올 거라는 게 그냥 알아졌어. 모르겠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성재가 손을 내렸습니다. 언니가 날 찾으러 오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뭔가 남겨야 한다는 생각만 했어. 그래서 계속 썼지. 잉크가 없어도. 두 사람이 계속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방파제 너머로 들렸습니다. 컨테이너 그늘이 콘크리트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언니는 어땠어? 그동안. 은수가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찾았지. 그게 다야. 응. 성재가 피식 웃었습니다. 은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조금 느려졌죠. 성재의 걸음이 은수의 느려진 걸음에 맞춰졌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같은 박자가 되었습니다. 이 남매가 같은 걸음으로 걸은 것이 이 이야기 안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부두 끝에 낡은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등받이가 녹슨 철제 벤치였습니다. 성재가 거기 앉았습니다. 은수도 옆에 앉았죠. 바다가 앞에 있었습니다. 겨울 바다였습니다. 빛이 낮았고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성재가 손목의 시계를 보았습니다. 언니, 앞으로 뭐 할 거야? 은수가 바다를 보았습니다. 모르겠어. 성재가 은수를 보았습니다. 은수는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좋네. 뭐가? 언니가 모르겠다고 하는 거. 은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같은 방향으로 날렸습니다. 성재가 다시 바다 쪽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치고 물러났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멀리서 울었습니다. 성재의 손목 위에서 초침이 돌아갔습니다. 은수가 바다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배고프다. 성재가 웃었습니다. 편의점 말고. 알아. 은수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재도 일어섰죠. 두 사람이 왔던 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등 뒤에서 불었습니다. 은수의 왼쪽 손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성재의 오른쪽 손목 위에서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콘크리트 위에서 같은 박자로 울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은 채로 두 사람이 걸었습니다. 하은수 전직 소령의 여정은 화려한 훈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겨울 바다 앞에서 내쉰 아주 짧고 깊은 안도감이었죠. 완벽한 기계처럼 살아야 했던 그녀는 처음으로 차가운 갑옷을 벗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숨기지 않았고 모른다는 말을 피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반면 타인의 목숨을 짓밟으며 신처럼 군림하던 자들, 그리고 동료의 믿음을 팔아넘긴 배신자는 가장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수조원의 돈과 피 묻은 권력, 그 거대한 제국도 5분 늦은 낡은 시계와 식어버린 캔커피가 품은 진심 앞에서는 무력했죠. 가장 서늘하고도 명백한 인과응보입니다. 화려한 성벽도 죄악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거대한 어둠도 가족을 향한 지독한 사랑을 꺾을 수는 없었죠.
마지막 문장을 전하고 나니 저 역시 깊은 숨을 내쉬게 됩니다. 두 남매와 함께 길고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턱 밑까지 조여오는 분노를 지나 마침내 고요한 평안에 도착했습니다. 화면 너머에 계신 당신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오늘 두 남매의 처절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정한 온기를 남겨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순간이 가장 마음을 울렸는지 궁금합니다. 말없이 코트를 걸쳐주던 캄캄한 부두의 밤이었나요? 아니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자가 처음으로 괜찮다는 말을 잊지 못했던 순간이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만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살다 보면 막다른 길에 선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계가 5분쯤 늦게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늦어진 그 시간만큼 우리를 간절히 기다려준 사람의 반가움은 더 커질 테니까요. 오늘 밤은 당신의 모든 상처가 부드럽게 아물기를 바랍니다. 가장 평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십시오.